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로 지금부터 저는 당사자 중심의 지원 설계를 위한 망원경에서부터 현미경으로서 ICF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작업치료사 지석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지역사회에서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작업치료사들의 어떤 조금 더 이런 ICF와 같은 수행의 도구들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COTS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센터 오브 이노베이티브 OT 솔루션 이런 곳인데요. 여기에서도 한국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서울시 작업치료사회에서 같이 동료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같이 낮 생활을 더 의미 있게 또 목적 있게 지원한 그런 컨설팅, 챌린지 2.0 사업에서의 컨설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대로 오른쪽에 돋보기가 있죠. 그래서 ICF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어려움이 크다고 보여지는 이 사람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돋보기로서 우선은 ICF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 선생님들께 들면 좋겠다라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ICF 자체를 활용을 한다면 어떤 작은 미세한 부분을 볼 수 있는 현미경부터 저 멀리 큰 그림을 조망할 수 있는 여러 망원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 중에 내가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면 가장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당사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당사자를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는 어떤 틀에 맞춘 어떤 집단형 지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만든 맞춤형 지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 자체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강점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강점 기반의 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점 기반의 어떤 지원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ICF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면 오른쪽 돋보기 아래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죠. 그 동그라미 옆에 지금 순서의 제목을 써두었으니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지금 이 내용이 이 목차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사람 당사자를 이해하기에 앞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시간을 걸쳐서 살아가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저희가 어떤 영아기, 유아기 이러면서 시간의 흐름을 무슨 기 이름을 붙이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다가 이제 저물어가는 노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 생애를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사람이 어떻게 뚝뚝뚝 끊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래쪽에 하얀 부분으로 쓰여진 활동으로 조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생애는 돌봄을 받으면서 태어나고요. 돌봄을 받다가 조금씩 스스로 하는 것이 생겨요. 먼저 중력을 이겨내면서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또래를 알아차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차리면서 놀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동네를 알면서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사귀고, 그런데 이제 사회가 되다 보니 사회에서 소속되기 위해서 배움을 학교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직장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여가와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오랜 동안 지내다가 결과적으로는 돌봄을 다시 받으면서 다시 영아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저물어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생애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의 어려움들이 조금씩 발견이 돼요. 예를 들면 태어났는데 보통 돌봄을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돌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 걸음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도 하고, 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말과 행동이 느리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런 생애에서 일어나는 생활의 어려움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애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들을 저희가 삶에서 주도하는 활동이라고 해서 작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반적인 작업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원래 돌봄을 많이 받는 부분으로 장애인들을 저희가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돌봄이 일어나는 곳이 처음에는 가정이었다가 병원이나 어떤 치료기관이거나 또는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이었다가 이제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부터 점점점 직업활동을 하는 곳,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거주하는 그런 기관이 위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생애가 흘러가도록 지원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점점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장애인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나 어떤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서 많은 부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노화 쪽은 발달장애인의 생애 안에서는 아직 저희에겐 좀 미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같이 걸어가야 될 길이 많은데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또 짚어보면 이 사람이 이 시기에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도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만 막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젓가락만 먹는 사람도 있죠. 저희도 그렇게 다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국을 절대로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꼭 국이 있어야 되고 그죠?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끼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팔부터 끼우고 목을 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애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옷 입기, 밥 먹기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 개인들이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을 만날 때, 대할 때도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대하듯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역시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의 개별적인 모습을 그대로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집단화에서 좀 빗대어서 개별화라고도 합니다. 이 개별화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중심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개별화 그리고 사람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영어가 많습니다.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부터 이런 복지 서비스가 조금 더 우리나라로 도입해 들어오는 것이 이 현대의 흐름이죠. 그런데 이제 개별화로 지원하는 그런 그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용어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IFSP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뭐냐면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인 거예요. 개인이 개인의 모습이 다르듯이 가족도 가족만의 문화가 되게 다르죠. 게다가 우리의 가족들은 더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시골에 사는 가족이 다르고 도시에 사는 가족이 다르고 또 부모님이 국적이 다른 가족이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른 가족도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가족의 형태가 문화가 다른데 장애인이 있는 그런 그 장애인이 가족 구성원에 있는 경우에 가족 지원은 조금 더 개별화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가족에게는 뭐 장애가 있다 그러면 도시락을 갖다 주세요. 이런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별적인 가족 지원 계획을 이제 IFSP라고 하고 학교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국어 교과서를 뭐 6종 교과서인가요? 그래서 교과서를 똑같이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집단적인 흐름에 어느 정도 물론 한글이라는 차이, 영어라는 뭐 이런 언어의 차이들이 나라마다 좀 있어서 나라별 집단 교육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약간 개별화된 교육을 받습니다. 굉장히 인지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을 집단적인 수준에서는 참여하기 어려우니 개별화 교육을 받는 것처럼 약간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시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IEP라고 불러요. 특히 중요한 건 이 IEP라고 하는 것이 발달 장애가 있거나 선천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IEP를 통해서 개별적인 교육의 계획이 세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돌봄을 어떤 그 기성화된 돌봄의 체계나 똑같은 기적이나 똑같은 돌봄의 방식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노인 인구 중에 치매 인구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애가 있는 인구 중에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과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개별적인 돌봄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개별화된 지원, 그래서 ICP라고 하기도 하고 ISP라고도 하기도 해요. 직업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직업재활 하시는 분들이 IPE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도 개별화된 고용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점점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리고 그러면서 여가를 누릴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개별화된 부분들 오른쪽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까만색으로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 이것들이 그냥 집단화라고 한다면 아 사람마다 좀 색깔이 다르구나. 이런 부분으로 초록색인 사람한테는 초록색의 옷을 뭐 이런 색깔을 이런 식으로 개인을 구분하는 것을 개별화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놓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생애적으로 어떻지라고 보는 게 이제 퍼슨 센터,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의 많은 지원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PRO, 프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의료 쪽에서 국내에서는 아직 굉장히 극소수의 의료진들이 도입을 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가 처방하는 의료인이 처방하는 어떤 그 약이나 진단에 대해서 환자가 직접 보고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의견과 성과를. 이 부분으로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그 사람한테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청취했을 때 이 그 성과에 대한 효과가 더 높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PRO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 중심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개별화된 그 사람을 이제 저희가 당사자라고 부르고 그 당사자를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니면 어떤 교육을 제공하거나 그 사람 만나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용어를 좀 구분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도 옷을 입고 있고 또 저희가 이런 볼펜 같은 거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그 공장에서 공산품으로 나오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레디메이드라고 해서 기성품 아니면 공산품, 일괄 제작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신라면이 있네요. 보이세요? 신라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생크림이 있고, 뭐 마요네즈가 있는 것 같고, 치즈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전부 기성품인데, 신라면을 그냥 그 제품의 방식대로 끓여 먹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뭐라 그러죠? 굉장히 뭐 트렌스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신라면을 로제 신라면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있는 기성품들을 내 취향에 맞게끔 제작했다라고 해서 이걸 사용자화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뭐 컴퓨터를 쓰시는데 나는 키보드는 이 제품 거 쓰고 마우스는 저 제품 거 써야지 이러면서 딱 파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내 방식대로 이렇게 조합하는 것, 조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교육과 복지에서도 일어나야 되고요. 그 부분을 개인에게 맞추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맞춤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성품 자체를 사용자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른쪽에 혹시 엘튼 존이라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엘튼 존이 이 안경 선글라스에 대해서 굉장히 수집가라고 해요. 그런데 수집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선글라스를 제작을 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주문 제작이죠. 그게 이제 맞춤형이라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기성품을 개별화하고 사용자화하기에는 조금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새롭게 제작하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엘튼 존이 이렇게 하트 모양의 선글라스를 만들어 썼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머 저게 좋아 그러면 어때요? 맞춤형으로 제작한 것이 결국은 약간 뭐랄까요 집단 제작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맞춤형이 되었는데 마침 그것과 유사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맞춤형으로 된 것이 또 좀 더 뭐랄까 재생산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IEP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특수교육에선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애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전문가가 예를 들면 교사죠. 교사나 교사가 협의해서 부모님과 협의를 해서 그 학생의 IEP를 이렇게 계획을 하는 과정에는 사실은 처음에 초보인 교사가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설명서가 있으면 좀 더 좋겠다라든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의 대소변 가리기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이번 학기에 되게 한번 이 학생하고 시도해 볼 만한 목표로 계획을 했으면 그러니까 목표를 잡았으면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이 가능할까라고 이제 그 교사나 치료사가 혼자 이렇게 계획을 짜는 부분들이 사실은 검토를 통해서 잘 논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좋기도 한데요. 이런 것이 오래 쌓이다 보니까 소변 가리기가 어려우면 이러이러한 그걸 확인해야 되더라라든지 중재의 어떤 기법들이 좀 목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문제은행처럼 IP의 계획표 은행이나 목표 은행들이 인터넷에 쫙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기성화가 됐죠. 개별화라고 했는데 개별화라고 했는데 기성화가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을 거기에만 의존하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면 이 학생이나 이 장애가 있는 분에게는 이 목표가 맞아 합당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신라면으로 로제 신라면을 만드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여기에 있는 목표 리스트 중에 내가 이걸 선별하고 요것을 취합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어때요? 그런 은행화된 목록을 개별화, 개인화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한 달 안에 IP를 해야 되고 ISP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색에 맞춰서 저번에 했던 걸 복사했는데 그 자리만 대신 메꾸고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치료사들도 좀 그런 경향이 없다고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대의 의견,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를 저희가 제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시켜서 하는 것이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동화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도화지, 시설이거나 이런 곳이 무조건 제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기성화된 것처럼 있지만 그것이 시도해보고 그 사람이 맞춰지고 조직화되고 만들어가고 그 사람을 가능화해가는 것, 이것이 이제 개별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화라는 것이 없는 것에서부터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 그 사람과 매칭해서 그 사람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실천 가능하고 또 타당한 서비스 안에서의 사람 중심, 당사자 중심의 어떤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해외 사례를 들어서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거 이제 일본 자료인데 일본 자료에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개별 지원 계획을 일본에서는 여기 생애 태어나면서부터 중간에 이제 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졸업을 해서 이제 지원을 받는 그런 과정의 어떤 일련의 과정이에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영유아기에는 가족 지원을 하고 그다음 학령기에는 학교의 여러 형태 안에서 복지와 의료와 노동이 관련되어서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부터 그 사람에 맞는 지원 고용 계획이라든지 지원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전생에 지원하라는 거죠. 이 개별화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나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당연합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지원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행해봐야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좋은 게 있고 검토해야 될 것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으로 다시 개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겠지만 PDCA 과정이라고 하죠. 개별화 과정에서 이 PDCA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을 잘 파악하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실행을 해보지 않으면 그 개인이 파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계획한 것을 실행해서 검토하고 개선하는 그 과정까지가 사실은 그 사람 중심의 실천 계획 의 어떤 점검 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고 한다면 계획서만 나올 것이 아니라 계획을 실천했을 때 무엇이 조정이 되었고 그걸 위해서 무엇이 더 개선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의 프로세스가 함께 담기는 것이 사실은 당사자 중심의 지원 계획에서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이 연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계획만 세운 계획표만 계속 다른 팀에 연결해 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의 보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본의 사례가 이런 그림으로 보인다면 미국의 사례는 이렇게 표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0에서 2세가 한 분류로 있고 3에서 5세 학령 전기에 대한 지원 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6에서 21세까지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에서부터 연장이 되는지 또 어떤 팀들이 이 제공 서비스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것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관통하는 법적 근거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개별화 교육 장애인을 위한 그런 개별화된 교육법이죠. 오죽하면 법 자체 이름에 인디비주얼 개별화된 교육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교육법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장애 인구 자체는 어떤 지원이 그 사람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러면 장애가 있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로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장애가 경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재밌는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이 그림은 좀 의미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출처라고 해서 이라스토야라고 하는 일본의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인간에 관련된 일상에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그림이 무료로 제공이 되는 사이트예요. 기성화되어 있는 곳인데 그 그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업적인 용도에 의하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시각적 자료를 만들어도 되고 강의 자료를 할 때 발표 자료를 써도 되는데 이제 그런 나한테 필요한 자료를 꺼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별화되는 거죠. 제가 하나 그렇게 응용을 했고요. 자, 사람들한테는 일괄적 지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시각장애인이라는 거 저희가 보아도 알겠죠. 시각장애인에게는 보도블록, 점자, 이게 이제 약간 시각장애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어떤 집단적 지원이 되는데 이 사람을 보면 보도블록은 분명히 국가에서 제공이 됐는데 보도블록이 자전거가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 어렵겠죠. 자, 이때 이 사람은 시각장애가 있어서 눈을 보지 못하는데 눈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눈 대신에 촉감으로서 방향을 알 수 있게 하는 지원은 했으나 그 촉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그 지원이 사회적으로 놓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가 눈 대신에 이 촉각 보드가 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해를 사회가 지원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가 알도록 지원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지원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겠네요. 자,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맞는 지원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옆에서 굉장히 큰 소음이 나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마개를 하고 있거나 베개를 해도 아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한다면 그러면 이 소음을 차단하는 방식의 다양한 물리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게 옆에서 공사장이라면 공사가 있는 동안에 이 옆에서 일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회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네요. 만약에 발달장애인 중에 자폐성 장애인이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람과의 소통이나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 왼쪽에 있는 여성이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감정적으로 통하지 않고 못 알아듣는다라고 화를 내는데 화를 내면서 물음표가 있는 이 사람을 바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그 사람에게 맞는 지원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제가 잠깐 물 한번 마시고 답을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이 슬라이드는 크게 중요하다기보다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직관으로 다가오냐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은 뭔가 글이 많아요. 그죠? 글씨가 많고 왼쪽은 그림이 많죠. 선생님들께 다가오는 이미지는 글씨가 먼저 다가오나요? 그림이 먼저 다가오나요? 지금 이 발표를 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그 생애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나 글자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말과 글자와
긴 문장으로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면 제스처 행동이라든지 어떤 그림표라든지 어떤 상징적인 마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둘 다 이해한다. 발달장애인은 왼쪽만 이해한다 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마크를 좀 더 함께 쓴다면 발달장애인이 소통하는 데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그 사람에게 맞는 큰 지원, 그다음에 개별적인 지원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았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문제를 없애는 것이 사실은 좀 치료나 의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이 뭘까?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운 행동 또는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런 말이 사실 먼저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 지원 이런 말을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말보다는 우선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는 지원 이런 부분을 이미지를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학문이 연구를 해봤더니 강점 기반의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뭐 장애가 있건 없건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거든요. 누구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점은 그 강점을 토대로 다음 강점을 확장해 가야 되고 약점은 저것이 약점이구나.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저것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그 관점 두 가지 같이 유지하는 관점이 필요한데요. 이 강점 기반이거나 약점 이해거나 지원 자체는 과정이 필요해요. 치료 과정 뭐 이런 것처럼 지원 과정, 중재나 어떤 지원이나 개입에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선은 강점 기반, 그다음에 어려움을 기반으로 한 어떤 과정을 살펴보면 강점 기반 일단 강점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주변을 있는 그대로를 놓고 그 현상, 실제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제 생활을 관찰해야 돼요. 실제 생활을. 가상적인 생활이 아니고요. 실제로 관찰하는 것에서 저희가 그 사람의 수행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물이 있는데요. 물 마시기 그러면 저희에게 모두 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활동이라고 하고 실제로 제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뚜껑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기울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물을 마실 때 뚜껑을 여는 데는 잘하네. 근데 만약에 물을 마셨는데 확 쏟았다 그러면 물을 기울이는데 어려움이 있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관찰을 하면 눈앞에서 그 사람이 수행을 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잘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어려움은 예방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강점을 촉진하고 그러다 보면 참여가 변화되기도 해요.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상을 보고 관찰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려움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증상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인을 대응하거나 예방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하는데 위쪽에 있는 강점 기반의 지원 과정을 저희가 일상적 지원 그리고 역시 개별화된 일상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크게 긍정적 지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어려움에 초점을 둔 지원 방법을 대증적 증상에 대응하는 지원이라고 해요. 둘 다 필요한데 우선적으로는 긍정적 지원이 큰 개념이고요. 먼저 뭐랄까 토대가 돼요. 토대가 되고 그렇게 토대가 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아플 수도 있고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대증적 지원으로 행동 지원을 한다든지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전체가 다 사람 중심이에요. 강점 기반의 지원의 큰 메시지는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걸 알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당신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점이 곤란합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를 알기 위해서 강점을 발견하고 당신은 어떤 어려움을 가진 사람, 무엇이 곤란합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약점의 이해 과정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고 이걸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작업치료사인데요. 이제 특수교사 선생님하고 일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컨설팅은 사회복지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만나는 사람이고 그 당사자분들을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꾸준하게 만나고 계시는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자, 이런 여러 팀들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강점도 발견하고 어려움도 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과정은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팀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서로가 관찰력이 늘어나고 소통 능력이 늘어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제가 끊임없이 당사자를 통해서 제 인생이 많이 성장했다, 성찰됐다,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데,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떤 우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엇이 곤란합니까? 이런 걸 발견해 가는 과정에서 역시 저도 전문가 스스로가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 됩니다. 전문가는 절대로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을 또 그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볼 때 왜 전문가가 중심이 되지 않아야 되냐면 그 개인이 생애를 살아가는 과정은 전문가랑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요. 어디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지구에서. 또 언제? 누구에게나 평등한 24시간의 시간에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사람마다 사는 공간이 다르기도 하죠. 그리고 동식물과 교류를 하기도 해요. 너무나 다양한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알려면 그 둘러싼 환경에서 어떻게 활동하며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그 사람이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들어서 아는 내용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방대할 수 있잖아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것이 이제 ICF라는 거예요. WHO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건강을 잘 컨트롤했어요. 그래서 WHO가 질병의 통제를 하는 부분으로 건강을 관리를 하다가 이제 의학도 발전을 했고, 그다음 무엇보다 어떤 그 생수나 물에 대한 그 관리가, 위생 관리가 굉장히 잘 돼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이제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학도 발달이 돼서 죽음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손상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상태로 삶을 유지해가는 그런 중도장애인도 사실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은 질병의 관리만이 건강이 아닌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WHO가 질병의 관리만이 아니어도 사람을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너무 많더라. 그렇게 해서 쭉 정리해내면서 한 20-30년 걸려서 정리해낸 체계가 이제 이런 그 국제 기능 수행 장애 건강 분류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제 WHO는 국제 질병 분류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국제 분류라고 하냐면 감기를 걸렸는데 감기에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기의 그 이름이 이 나라는 감기라 그러고 일본에서는 카제라 그러고 영어로는 뭐죠? 콜드라 그러죠. 뭐 이렇게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로 얘기를 하면 너무 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약은 어떤 제약회사에서 약을 표준화해서 만든다고 하면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에는 이 약이 맞아요 라고 할 때 이 감기라고 하는 말을 어떤 코드로 통일시켜 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파벳으로 A, 그다음 숫자로 110 이런 식으로 붙이기로 한 거예요. 그럼 A110이 옆에 뭐 영어로 썼건 한자로 썼건 상관없이 A110이면 저 숫자와 저 코드는 감기를 의미하는구나. 이것을 국제적으로 통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병 통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 퍼뜨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때쯤이면 걸음마를 하고 이때쯤이면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식의 생애에 대해서는 건강을 분명히 그게 건강을 반영하는 건 맞는데 그 건강을 분류하는 부분에 체계가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런 ICF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국제 분류입니다. 분류인데 무엇을 분류했냐면 인간이 살면서 생애적으로 어떤 삶의 기능을 수행하는가라는 부분을 분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장애인가로 분류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전체를 건강이라고 분류해 보자라고 한 거죠. 자, 가운데 있는 이 표는 이제 도식이라고도 합니다. 네모가 이제 전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래서 이 ICF 도식이 안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건강을 보니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건강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질병이 있다든지 어떤 그 손상이 있다든지 해서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이때 진단을 국제 질병 분류나 진단 분류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건강을 한 칸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구조나 기능이 제대로 잘 기능하느냐라고 하면 이 신체 기능이 하나 자리 잡은 것인데, 신체 기능에서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 기능에 손상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23번이 손상이 됐죠. 그런 경우에 손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척수 손상이라고 하면 척수 신경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손상으로 인한 장애,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요 부분까지가 조금 의료적인 부분에서 손상과 진단을 통해서 건강을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다운 증후군이라고 해서 똑같은 삶을 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한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 이제 정은혜 작가님 다운 증후군 당사자인데 배우로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는 배우는 꿈도 안 꾸지만 스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 진단과 손상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활동이나 참여랑은 별개의 문제더라, 별개의 이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활동과 참여로 보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서로 연결이 돼 있기도 합니다. 활동이 어려우면 활동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참여에 어려움인 사람을 제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이제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부분을 ICF 매뉴얼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 책을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라는 곳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영역들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분류한 것이 한 1,500개의 그 분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 분류를 저희가 뭐 혼자 모두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활동과 참여라고 하는 것이 전부 9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담당할 어떤 전문가가 아마 언어치료사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좀 보려고 한다면 이런 의사소통으로 그 학생의 건강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안에 수용하는 것, 표현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이 사람의 강점이냐 약점이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가 막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삶에서의 활동 참여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채워가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ICF를 사용하는 방법을 차츰차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시각장애인 분, 저희가 이 상황을 그냥 어머 힘들겠네, 아우 자전거 주인 안 되겠네, 이렇게 끝내면 그냥 개인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원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풀어낸다라고 하면 이 ICF에서 이렇게 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약간 전문적인 가이드는 필요한데요. 전문적인 가이드라기보다 ICF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상에서 병원에서 어떤 그 진단을, 시각장애가 될 원인이 되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시각 손상, 제가 어려움이 있는 건 갈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각만 손상이 되었지 다른 인지 기능이거나 몸의 움직임 기능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그건 강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참여에서 보는 것은 어렵지만 듣고 의사소통하고 보행으로 이동하고 손으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의 손상에 대해서는 아래쪽 환경에서 요철 블록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지역사회로 이동하려고 해요. 교육에 참여하든지 자기 일 때문인지 지역사회의 어떤 여가 활동이든지 잘 모르겠지만 지역사회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동을 못해요.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이 이유는 자전거 주인의 태도와 의식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전거를 여기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거나 자전거를 여기 두었기 때문에 범칙금을 물리는 제도가 없다면 이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제도가 큰 장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시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나의 눈인 이 요철 블럭을 방해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동사무소 찾아가야 되는 거죠. 동사무소가 지금 어플로 바로 연결이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 또 본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기 옹호의 역량이 이 사람에게는 장애가 아니라 자기 역량일 텐데, 이 사람에게 그런 역량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빨강색의 이 환경에 있는 제도나 자전거 주인의 태도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맞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F는 사실은 체중증 발달 장애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ICF로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우선은 일상적인 그 사람의 개별적인 부분을 강점을 알고, 그리고 약점인 어떤 어려움을 알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ICF는 다양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어요. 안에 코드가 한 1,500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류가 큰 분류부터 미세 분류, 작은 어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미세 분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감기로 따지면 이런 거죠. 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 감기인지 코 감기인지 뭐 이런 식, 몸살 감기인지 이런 것처럼 여기서 또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인지 아니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인지, 비언어적 소통 안에서도 이런 어플을 쓰는지 아니면 제스처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조금 더 파악해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은 건강의 신체 요인의 의료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ICF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시고요. 활동과 참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안경처럼, 그다음에 나의 매 눈처럼 들여다보는 거죠. 아까 이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눈으로 봐서는 분명히 아까 이렇게 스토리로 알았는데, 이 스토리를 좀 엮어보면 자, 환경 요인하고 연결해 볼게요. 자, 이동이라는 거 있죠. 이분의 이동이 지금 안 되잖아요. 어디를 이동하는 것? 이동이 안 되다 보니 지역사회의 생활이 어렵겠고, 주요 생활이나 대인 상호작용까지도 이 사람이 밖에 못 나오게 만든 이유가 되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 이 자전거 주인의 지원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손실인 거죠. 태도, 이 사람의 태도. 자, 여기에 사회적으로 요철 블럭엔 절대로 무언가를 들면 안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갖게끔 지원한다면 여기 이 사람의 활동 참여에 빨강색은 사라질 거예요.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개인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때 근거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하는 거죠? 시스템, 정책에서 하는 거죠. 정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장애인 지원에 가장 중요합니다. ICF를 이용하려고 하는 개발자들의 이유는 질병 자체도 코드 분류가 되어야 정책화되고 제도가 되고 약품이 개발이 되는 것처럼 ICF도 사람의 삶을 하나하나 보니까 체계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 체계를 보아서 관련성을 보았더니 어떤 시스템화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태도, 도구 개발, 산업적인 부분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ICF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개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그림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네, ICF를 처음 보신 분이라면 네모가 뭐 4-5개쯤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네모가 4-5개 맞고요. 5개에서 6개로 변해요. 선생님들 여기 슬라이드 잘 봐주세요. 제가 지금 ICF를 원래 갖고 있는 도식에서 이렇게 반바퀴 돌렸어요. 원래 저희가 워낙 건강 그러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작업치료사로서 제가 일하면서 여러 동료들하고 사례 회의도 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여러 작업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사람 먼저 발견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뼈저리게 깨달은 거거든요. 먼저 개인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개인을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을 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여기 영향을 주는 신체 구조나 기능이 어때서 심각하면 병원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원이에요. 한 사람에 대한 ICF 기록을 아까 그 시각장애인처럼 쓴다고 한다면 추천드리기는 이 개인을 먼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챌린지에 계신 분들하고 좀 비슷한 분의 사례를 조금 응용해 봤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이런 분인 거예요. 이제 연령이나 성별도 있고요. 이분은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선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제 강박적이고 고집이 센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현재 외부 활동 프로그램을 받고 계시고요. 지원받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원인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 개인에게 지원인들 간에 어려운 점이나 강점이 무엇인지를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지원인들이 이해 교육을 받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이 개인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지원자들이 부모님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있는 굉장히 촉진 요인이 커요. 많은 연구에서 이 환경 요인의 영향이 그 사람의 참여를 가장 크게 만든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의 참여를 보면 이분은 간단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고르긴 어려운데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음악도 깍보를 그릴 수 있어요. 종이를 접을 수 있고 점토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알면 어때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듣고 이해하는 것을 문장 수준으로 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이해하는 걸 좀 더 잘하시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 표현하는 것은 단어 수준이고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특정인과는 특별하게 더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원인들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빨강색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파랑색을 잘 유지하면서 빨강색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조금 더 이제 저 같은 작업치료사라든지 아니면은 발달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어떤 인지 기능이나 감정 기능이나 감각 기능을 평가를 해보니 운동 기능은 강점이고 감각에 과민하며 인지 기능에 비해서는 감정 조절 기능이 훨씬 더 어렵다. 이런 부분으로 어떤 그 약간 이 사람에 대한 어려움이 명확해지면 그러면서 이 사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인이다라고 진단이 내렸다면 자폐 스펙트럼을 바꾸거나 감정 기능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파랑색과 검정색이 유지되거나 확장되게끔 지원한다는 거죠. 이 정도의 그림을 전 돋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쉽게 금방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림을 한 사람의 그 지원을 위한 ICF 그림을 그리기까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이드가 이제 필요하니까요. 가이드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이따가 김진애 선생님하고 김동준 선생님께서 어떤 사례 보고를 소개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고요. 이것을 위한 돋보기 수준의 어떤 도구들은 좀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코로나19가 한참 있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다 격리가 된다고 하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그 가족이 감염이 된다고 해서 발달장애인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일상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늘 가까이서 지원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새로운 사람이 지원하는 과정은 빨강색과 파랑색이 무엇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그 나의 지원이 어떤지를 스스로 소개하는 듯한 이미지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어떤 그 지원 가이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제목은 나를 잘 돕기 위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이 표를 보고 알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가 이제 ICF를 기반을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작업치료사들이 먼저 만들고 나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뺄 건 빼고 쓸만하겠다 싶은 것들만 좀 골라서 기본적인 정보, 의료적 정보라든지 나이라든지 기본 정보죠. 그리고 소통이나 행동에 대한 정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소통한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고 제스처를 통해 소통한다. 이러면 긴 문장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참여하고 있거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여가 생활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데에 대한 정보 크게 4가지만이라도 평소에 조금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만약에 QR코드로 좀 남아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두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의 사회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응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뭐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나눠드리는 자료 안에 있기도 하고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로도 좀 공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정도의 그 한 4장 정도 A4 용지로 4장 되는 그 곳에 내용을 정보를 채워두면 어느 정도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그 저울처럼 이 사람은 이게 강점이고 이게 어려운 점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CF 자체가 막 1500개 코드라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ICF에 맞춰서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있는 내용을 이 칸에
써 놓으면 사실은 ICF가 대체로 다 반영을 합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또 해마다 ICF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또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ICF대로 하시오라고 하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일상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라고 하면서 새롭게 계속 현상의 그 사람들의 강점, 생활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고요. 자, ICF가 이제 이렇게 각자의 이야기들을 그냥 뭐 각자 형식대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좀 분류를 해놓으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갖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소통에 있어요. 소통. 너무나 많은 그 직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태어나서 장애가 있거나 병원을 가게 되면 너무나 많은 전문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과 가족은 너무나 많은 치료사를 만나고 너무나 많은 선생님을 만나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어떤 것이 맞는지도 사실은 이제 모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건강이라고 하는 큰 개념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통하게끔 만든 것이 이제 ICF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에서만 하는 어떤 의료적 용어가 아니고요. 병원에 있더라도 병원에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병원이 아닌 곳에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건강이 보건으로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라는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의료적인 정보나 신체적인 정보가 충분하게 공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복지에서도 이 사람이 잘 살아가는 생애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고 어떤 신체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서로가 알아야 되죠. 그럴 때 그 분야 사람만 아는 용어, 예를 들면 제가 작업치료사인데 뭐 이제 이런 거죠. 일상의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 식사하기 이런 것들을 영어로 줄여서 ADL이라고 합니다. 그럼 ADL이라는 용어를 그냥 뭐 보호자에게 그냥 처음부터 쓴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고 ICF에 있는 용어대로 자조활동 이런 식으로 쓰면 훨씬 더 서로가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약속한 분류 체계 안에서 서로 소통합시다. 이런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작업 치료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컨설팅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ICF 자체에서는 신체 기능과 구조는 해부학과 생리학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환경은 있는 그대로의 다양한 환경들을 이제 분류했는데, 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전문가와 당사자가 참여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참여한 전문 분야 중에 한 팀이 이제 교육학을 하는 사람과 또 작업치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 참여는 이렇게 9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이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거시적이고 큰 단위고 사회적인 부분까지의 참여를 가다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 저의 말이 소리를 내야 말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이 의사소통으로 지금 어때요? 주요하게 선생님들과 함께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조금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활동과 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분류를 이렇게 해놨지만 그냥 모두가 다 활동 참여 중에 70%를 해야 건강해요. 이런 식으로 건강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이 삶에서 역할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어떤 참여가 없다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많더라라는 것이 많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분야부터 시작해서 보건 분야에 작업치료라고 하는 분야가 등장을 했어요. 조금 역사적으로 내용은 좀 오래되지만, 그런데 그 작업치료에서 말하는 어떤 정의가 이렇습니다. 작업이라는 게 활동을 의미를 하거든요. 영어로 occupation인데 직업이 아니에요. 작업으로 번역을 하는 이유는 업을 만든다라고 해서 목적이 있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내가 만드는 것을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일상에 사는 활동을 말하는데, 이 활동은 어떤 활동이어야 되냐? 누가 시켜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도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고 나서 부여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이 살기 때문에 기대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선은 철학적인 내용을 먼저 깔고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쉽게 많은 작업치료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사실은 작업이 있고 작업이 없어야 작업의 어려움이 드러나거든요. 작업이 좀 공기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 공기 같은 작업을 작업치료사들은 작업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다 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을 했고 이 도구들이 굉장히 ICF를 기반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개발한 다음에 ICF에 좀 빠진 게 있네요라고 이제 지금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ICF를 응용한 작업평가 도구로서 유용하면서도 좀 대중적으로 사용할 것이 일과표예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 앞으로 시간을 이렇게 쓸 거예요. 라는 시간 계획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날그날의 시간 사용표. 우선 왼쪽에 있는 일과표는 좀 큼직큼직하죠. 이거라도 괜찮으니 대략적인 일과표를 기록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의 양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애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간을 조사하는 시간 조사표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로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주황색이 수면이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면은 37.5%인데 금토일은 52.5% 수면으로 잡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요. 일단은 시간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그 사람 중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 사용 기반의 평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망원경으로도 쓰여지고 돋보기로도 쓸 수 있고 현미경 수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좀 작업치료사 입장에서는 보건 쪽이거나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근거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현미경 수준의 도구가 이제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관찰 기반으로 한 작업 수행 기술 평가예요. 굉장히 오래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일상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활동들을 한 2가지나 3가지를 직접 관찰을 하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 자립 가능하다. 저 사람은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나 속성이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이름하여 이제 엠프스라고 하는 것과 ESI라는 것부터 이제 개발이 돼서 점점 더 많은 지원하는 것이나 그 당사자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좀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표준화된 도구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장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챌린지 하는 선생님들께 좀 적용을 했고요.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계속 이 엠프스와 ESI를 가지고 이 당사자는 처리적 수행에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증명해낸다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이 사람은 도움이 거의 대부분 필요하고 이 몇 가지가 장점이다라고 발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그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어떻게 움직임을 수행하느냐, 시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리고 상호작용을 얼마나 적절하게 하느냐, 얼마나 안전하게 하느냐, 그리고 자립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방법은 작업치료사는 객관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고 챌린지에서는 선생님들이 늘 일상에서 함께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분의 이런 5가지 요소들은 어느 정도의 그 효용, 뭐랄까, 어려움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수행을 하는지를 같이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잘 응용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도 당사자를 만나면서 당사자 중심의 자기 파악이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의 ICF를 응용한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을 제가 이제 개발한 이 작업 프로파일 휠을 선생님들과 쓰기도 하고 작업 프로파일 휠을 이렇게 쓰려고 제가 써보니까 그림이 있는 것이 훨씬 좋아서 또 이제 일본에 있는 토모리 교수님이라고 하는 동료가 당사자와 함께 목표를 설정할 때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어플을 개발한 것이 있어요. 에이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어플은 꼭 이제 작업 중심으로 쓰는 것인데 작업 치료사가 뭐 유일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이제 이런 일상의 작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휠을 만들어서 당사자분의 보호자분들과 함께 작업 프로파일을 사용하는데 활용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저의 경우에도 보시면
색깔이 있는 부분, 이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보호자가 작성하신 것이고 까망색에 있는 부분이 당사자께서 책정하신 것인데 당사자의 말이 무조건 어떤 그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호자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약점과 강점이 있어요라고 하는 이런 의견의 차이를 알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목표를 어떤 것으로 할지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ICF에서 좀 제공하고 있는 그 평가 툴, 평가 양식이에요. 평가 도구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안 돼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엑셀로 다시 번역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에 엑셀에 이렇게 어려움 정도를 채워보았어요. 실제로 적용할 때. 그리고 나서 세월이 조금 흘러서 이 사람의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 감소한 것이 어느 지점인지를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 어려움이 물론 매우 어려움, 극심하게 어려움에서 약간 중증도로 어려움 정도로 감소할 때 어떤 환경적 지원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끔 도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도구들은 같이 논의해서 어려움이 감소한 것이 맞는지 서로 논의하면서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도구로 사실은 저도 저희 연구소에서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우선은 어려움이 큰 부분으로 점수를 많이 하지 말고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드리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원래 장애 측정을 할 때는 장애 어려움에 점수를 많이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개입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점수가 점점 향상이 되는 것을 저희가 콩나물 자라듯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많이 색칠이 돼 있는 부분은 이분이 어려움이 없이 잘하고 계신 것이고 이 파란색 부분이 좀 줄어든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하고 많이 차지한 부분을 강점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좀 줄어든 부분을 제한으로 보아서 강점은 일상에서 리듬 있게 그다음에 건강하게 설계를 하고 군데 이 사람이 강점인 활동을 잘 참여하게 하도록 설계하고 그다음에 제한되는 부분들은 이 약점이 자꾸 요구받고 수정되도록 개선하도록 요구받는 것이 아니도록 그렇게 환경이나 사회적인 지원을 하게끔 지원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선생님들께서 적용하시면서 이제 응용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당사자의 발견이 가장 큰 지점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출사 입장에서는 망원경부터 현미경까지 일단 선생님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다양하게 써보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해드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선생님들이 사용하다 보니 이런 도구가 이거 너무 필요하네요 라든지 아니면 이건 이렇게 응용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저에게는 또 굉장히 큰 공부가 됐습니다. 오래된 그 얘기인데요. 서울장애인복지관을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이화여대 발달장애아동센터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서장에서 그 팀 협력에 대한 초학제적 접근 이런 부분으로 책을 이렇게 내신 것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선진적으로 다학제, 초학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가이드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대 발달장애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초학제적으로 특수교사와 함께 언어치료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다학제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엔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때론 두렵기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가끔은 그거 우리도 하는데 라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언어치료사의 어떤 행위가 작업치료사도 하는 건데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이게 학제가 연결이 되고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의료랑은 좀 다른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지원, 건강 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현실은 지금 여러 직종인들이 서로 좀 벽이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언어치료사가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도 하고 가족 상담을 해서 그 가족이 알게 된 결과를 그 아이를 만나는 사람이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서로 잘 소통하게끔 소통하는 그런 체계도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약간의 벽이 쳐져 있고 직종인 간에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서비스들이 연계되는 것이 아직은 좀 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결국은 분절화이면서 시설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저는 좀 여러 측면에서는 새로운 걸 시도하기도 하고 여러 선생님들을 제가 일하는 곳 바깥에서 많이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특수교사 선생님이 사회복지사처럼 그 여러 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을 봤어요. 그걸 볼 때 특수교사 선생님이 수업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수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특수교사가 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시간을 보내는 걸 보고 여기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졸업을 하고 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특수교사와 함께 있을 때와 달리 아주 뭐랄까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 선생님하고 만나서 생활 안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을 봤을 때 저기에 특수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의료, 교육, 복지에 이런 큰 체계가 서로 아직 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업무가 중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ICF는 소통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오픈해야 됩니다.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하고 이어가면서 그러면 연계가 되거든요. 그때 공유를 하다 보면 함께 해결책을 찾으면서 그러면 논의가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소셜 워커가 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작업실사 입장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이거 제가 할게요. 아니면 이건 저 선생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업무 분화가 되면서 전문화가 되겠죠. 결국은 공유를 하고 개방을 하는 것, 그렇기 위해서 ICF가 사용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컨설팅과 팀 협력에 ICF를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적용했던 어떤 사례였어요. 굉장히 많은, 물론 예산이 많이 들긴 했지만 그로 인한 결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ICF의 어떤 작은 단위부터 거시적인 단위까지 미술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ABA, 그 다음에 케어웍을 제공하고 있는 담당 소셜워커,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지역의 이제 담당 의사. 이분들이 전후에 어려움이 감소한 지점도 있었고 지원이 유지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부분을 소셜워커가 담당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개별적인 부분의 정보들은 케어워커에게 쭉 전달이 되고 케어워커의 내용이 그다음에 의료적인 정보가 가족을 통해서 케어워커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케어워커는 소셜워커는 가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팀 어프로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족이 맞물려 어려워지고 이 가족이 고립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굉장히 고립이 되거나 소외시키는 동네가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그다음에 전문가를 사용해서 그다음에 이런 체계를 이용해서 한 사람의 어려움이 조금 더 해소가 되면 가족이 조금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케어워커는 이 일을 통해서 훨씬 더 전문성이 높아지고 전문성이 높아지면 사실은 존재감이 향상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의 제도가 향상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아주 사회에서 약한 사람의 당사자 중심의 지원을 할 때 많은 것이 확장이 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 중심의 당사자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마음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중립적으로 당신은 장애인인데 이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통해서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래서 당신이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당신의 그 존재나 관계를 발달시키는지 이렇게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존중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용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발표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